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 릴레이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게 된 UNA 코리아 사무국장 손성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특강 릴레이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랑 마찬가지로 90분의 강의와 30분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어서 진행되고요. 혹시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 교수님께서 아마 기꺼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릴레이 특강 두 번째 세션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 학장님을 맡으셨고요. 현재도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강철희 교수님께서 서울에서 포항까지 오늘 특강을 위해서 먼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강철희 교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 운동으로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를 정착시킨 장본인이시고 아름다운 재단 등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해 주셨고요. 현재는 공동모금의 세계본부 이사님으로 계시며 사회복지 분야의 현장과 통찰을 갖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은 더 높은 파급력을 향한 역량 구축과 개인 수준과 NPO 조직 수준을 주제로 나눠주실 강철희 교수님입니다. 저희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저로서는 오고 싶었던 학교고요. 만나고 싶었던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이곳에 온 이유를 그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예요. 원래 제가 화요일 날 오후에는 대학원 수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유중근 선생님이 전화 오셔서 화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한동대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캔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사회자님이 소개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체러티 인스티튜션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를 한 5년 전에 디자인해서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도 한국에 있는 많은 자선단체들, 굿네이버스 이런 데에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그런 데 있는 높은 친구들을 자주 만나요. 아름다운 재단, 물론 거기는 규모가 굉장히 작지만 그랬었을 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뽑을 때 제일 선호하는 친구들은 연대 졸업생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럼 어디야?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한동대. 여러분,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서울대 연고대 친구들을 그런 조직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라 한동대 출신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참 신기한 대학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방대학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과는 달라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리딩 자선단체들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를 펀드레이징 하는 조직들이에요. 그런 데서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이 한동대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래? 그랬더니 attitude, 태도가 달라요. 즉 커미트먼트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 responsibility 이런 것들이 아주 남달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일이 다들 일관적으로 모든 것에서 다 칭찬을 해?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 연대에도 한 학기에 한두 명 정도씩의 한동대 학부를 마친 친구들이 대학원에 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 많은 곳에서 다 동일하게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한동대 학생들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그래 내 그레듀에이트 코스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했고요. 시간 바꾸고 오늘 오자 해서 제가 오늘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야겠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요. 제가 이 영역에서 아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국내외에서 많은 경험을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유진군 선생님께서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약간 달리 생각했어요. 어떻게 달리 생각했냐면 그래 내 전공에 대한 이야기도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카패시티 빌딩을 위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나로서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인 것 같다 해서 저는 오늘의 주제를 카패시티 빌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패시티 빌딩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먼저 capacity building에 대한 다양한 definition을 소개할 거고요. 그런 건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생각해 봤었을 때 한국 사회의 빅 프로블럼 중에 하나가 스테이트 레벨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capacity building 저는 이거 역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공부하는 그 영역에서의 capacity building에서 제일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가 웰페어 스테이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웰페어 스테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societal 레벨에서 사회라는 수준에서 capacity building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하는 two actor가 있어요. 굉장히 similar word, 유사 meaning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는 NPO, Non-Profit Organization이고요. The other는 다른 하나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래서 NGO라 그래요. 저는 이런 조직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다른 데서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지만 안 했을 수도 있다 해서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를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NPO,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다가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인디비주얼 레벨에서의 capacity building. 여러분들은 이제 막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이렇게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컴피턴시, 어떤 능력들을 갖춰 나가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교수 짬밥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 곳에 송출되고 있는데 그런 단어 써도 돼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그런 말 안 쓰죠. 교수 경력이 뭐 그렇게 너무 어색해요. 제 언어로다가는 한 27, 8년 돼요. 젊어 보이죠? 그죠? 여러분 저 나이 많아요. 근데 젊어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빌드업해야만 하는 컴피턴시가 도대체 뭔지. 저는 하도 오랫동안 학생들을 봐서 딱 얼굴 보고 얘기 한 3분만 나눠보면 그 학생의 컴피턴시가 금방 파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쉐어링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컴피턴시를 놓고 가면 안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울대 교수들이, 공대 교수들이
축적의 시간 그리고 축적의 길이라는 그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대안들, 얼터너티브를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이라는 두 책으로다가 퍼블리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공이고 실패고 학습이고 다 축적하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build-up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accumulation 뭐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stacking up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적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오는 핵심 이야기들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면서 잘 축적하자. 결국은 축적의 게임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쉐어링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은 저의 삶의 주제어입니다. 제 삶의 주제어가 자아실현이에요. self actualization. 이야기는 뭐냐면은 self actualization에 대한 제가 한국말로의 번역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 되기. 내가 누구 된다고요? 내가 나 되는 건데 지금의 나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내가 만날 향후의 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고 액츄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저는 아직 그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나이스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피터 드러커라는 매니지먼트의 파더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의 가장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를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거를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쉐어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capacity 뭐라고요? building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만 하는 그 길, 역량 구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제가 그래서 capacity에 대한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number of things or people that a container or space can hold.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컨테이너나 스페이스가 그 홀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사물의 수 혹은 사람의 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ability to understand or to do something, 뭔가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capacity building 하면 몇 번째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 번째 거겠죠. 여러분들의 ability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capacity building 혹은 capacity development는 위키피디아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그런 그 곳에서 취득해야만 하는 그런 그 역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걸 한번 봐보세요. It allows individual and organization to perform at a greater capacity. 만약에 우리가 이런 capacity building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일의 수행력, 파급력, 임팩트.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은 여러분이 빌드업하는 capacity만큼이에요.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대답을 안 하네. 한동대 학생들 엄청 적극적이라고 하더니.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capacity building and capacity development예요. 이 용어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용어고 파퓰러한 용어예요. 그래서 UN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7으로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제3세계 빈곤한 국가들의 그 capacity building, developing country 혹은 underdeveloped country의
capacity building을 유엔에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7번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즉 여러분 그거예요. 국가도 capacity building이 필요하고요. 오가니제이션도 유니버시티도 capacity building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개인 인디비주얼도 capacity building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역량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최근 제가 공부하는 체리티 혹은 non-profit organization에서도 아주 핫한 조직이에요. capacity building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런 조직들에서의 capacity building은 미션을 뭐를요, 여러분? 미션, 사명을 더 정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한다. 결국은 이 능력만큼 개인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직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에 있어서의 future sustainability 역시도 이 capacity building을 위한 그 investment, 투자만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보면 이런 capacity building은 여러분 one time effort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노력해서 capacity building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가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continuous improvement strategy. 이거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려는 노력, 전략 이런 것들이 조직 차원에서 있어야만 하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동대를 졸업한 그 이후 한동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뿐만 아니라 졸업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유중근 선생님께서 사회복지나 비영리 조직 그런 거와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그냥 선생님의 뜻에 맞춰서 2번, 3번은 제가 넣은 거예요. 제 뜻은 4번이에요, 여러분. 자, 2번, 3번은 뭐에 대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 국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스테이트, 국가로서의 캐패시티를 보면은 솔직한 감정 딜리버리 해도 되나요? 이런 강의에서 안 되겠죠. 그냥 이 단어예요. 화나요. 너무너무 화나요. 우리가 국민이 갖고 있는 캐패시티에 비해서 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캐패시티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말만 있는 것 같아요. 워드들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지는 그런 것 같고 굉장히 화가 나요. 그리고 우리 소사이어티 레벨에서 역시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회 보통 이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더 큰 그 영역의 것으로 사회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국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활동의 공간, 그래서 시빌 소사이어티라 그래요.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제 포괄 하는데 이런 시빌 소사이어티에서 더 파지티브 임팩트, 파지티브 체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non-profit organization 혹은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에요. 비정부 조직, 비영리 조직들이 건강하게 얘네들이 자라줘야지, 활동을 해줘야지 스테이트에 대한 균형, 견제, 보완, 보충 이런 일이 전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해온 주제들은 2번과 3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나 과연 얼마나 간략하게 정리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딜리버 잘 되나요? 예, 제가 강의를 좀 잘한다고들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제 별명을 잡뻑이라고 이렇게 하곤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 거 뭐 이렇게 나중에 재수 없었음 뭐 이런 거 적거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스테이트 레벨에서 우리가 빌드업 해야 되는 커패서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웰페어 스테이트예요. 저는 웰페어, 한국 사람들 중에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코리아는 스칸디나비안 웰페어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식,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언급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아요. 웰페어 스테이트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의 역사, 전통,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만 한다고요? 시민들의 동의. 왜 시민들은 동의가 필요할까? 그들이 뭐를 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세금. 그래서 그런 웰페어 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처음에는 데피니션으로 제가 그냥 적어본 거예요. 국가가 국민의 소득, 영양, 의료, 그리고 안전과 같은 최소한의 생계 미니멈 스탠다드를 국민의 정치적인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 뭐 그런 거고요. 뮤슈라라는 사람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셔널 미니멈 스탠다드를 설정해 놓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면서 이를 제도화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웰페어 스테이트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웰페어 스테이트를 우리가 어치브 하는 데 있어서 프리레퀴짓이 있어요. 선행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돼요. 선행 조건의 하나는 뭐냐면은 캐피탈리즘이에요. 혹시 이거를 알았던 사람 있나요? 복지국가의 선행 조건의 1위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를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었으면 손 들어 보실래요? 그래서 공산국가 같은 데서 우리는 웰페어 스테이트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코노믹 시스템에 있어서는 뭐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돌아가는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캐피탈리즘. 오케이? 여러분 이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 사회는 kind of jungle. 그곳에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고 계시잖아요. 일종의 뭐와 같아요, 여러분? 그곳에는 정글이에요. 위너가 존재하고 루저가 존재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캐피탈리즘의 메커니즘 속에서 그 사회가 돌아갈 때 거기서 루저는 그러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야만 하나요? 그게 저스트한가요? 그게 저스티스의 스탠다드에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 안 맞죠. 여러분 웰페어 스테이트는 캐피탈리즘이라는 그 파운데이션과 관련해서 디벨롭 되어진 거예요. 최근에, recently. 한 뭐 50년, 70년 이 정도의 역사밖에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자 한다. 첫 번째, 마켓 메커니즘, 마켓에서의 캐피탈리즘이 갖고 있는 리미테이션을 어떻게 웰페어 스테이트를 통해서, 어떤 웰페어 스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갈까 하는 거가 코리아라는, 아이고 제가 목소리를 세게 하면 목이 나가요.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주제인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웰페어 스테이트의 한 토대에는 뭐가 존재한다? 자본주의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는 데모크라시예요. 이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있는 곳에서 웰페어 스테이트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곳에는 시빌 라이트, 시민의 권리, 폴리티컬 라이트, 소셜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복지국가라는 것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공산국가 이런 데에서는 우리는 암만 웰페어 수준이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좋다 하더라도 그런 곳은 우리가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빌 라이트와 폴리티컬 라이트는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셜 라이트는 maybe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소셜 라이트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만든 경제 발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헤리티지라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만든 것입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경제적인 리더들만이 그렇게 만든 건가요? 우리 모두 다인가요? 아, 왜 그래? 모두 다가 만든 거죠. 근데 그 열매를 우리 캐피탈리스틱 소사이어티에서는 그 열매를 때때로 일부 사람들만이 향유해요. 오케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다 같이 했으면 그 헤리티지를, 소셜 헤리티지를 그 equitably, 형평성 있게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 사회권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에 기반해서 우리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것이 지금 현재 디벨롭 되어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웰페어 스테이트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수준을 나눠요. 그랬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거가 classify welfare state by expenditure, welfare expenditure. 얼마나 돈을 쓰는가. 특히 GNP or GDP ratio로다가 이거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리스틱에 의해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주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제가 이거는 그냥 렉처예요. 이거는 제가 날리지를 딜리버리 하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를 보면 웰페어 익스펜디처에서 퍼블릭 소셜 스펜딩은 정부가 쓰는 돈의 비율이고요. 토탈 넷 소셜 스펜딩은 정부 플러스 알파, 기업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런 데가 웰페어를 위해서 쓰는 돈들을 갖다 계산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생각하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면 그 비율이 꽤 높다 낮다. 봐보세요. 보통 몇 퍼센트 나와요, 여러분? 30%, 20% 후반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나중에 이거 그 PPT, PDF로 만들어서 다 나눠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만든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야 돼요. 그것도 휴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누구랑 같이? 조교랑 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조교를 시키면 돼요. 대한민국의 조교는 전지전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교 2명을 데리고 만든 거예요, 이거. 보면은 한국은 아직 12%대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웰페어 스테이트를 향해 나가는 데서 저거를 좀 늘리는 거는 당근 당자, 캐롯 당자예요.
혹시 전문 용어인데 아시나요? 당연히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과제는 still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제가 표로다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OECD의 평균이 20%에 20% in public spending, 그리고 전체 소셜 스펜딩에서는 20.7%, 한국은 12.2, 12.6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스펜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웰페어 스테이트를 캐릭터리스틱 특성으로 나눌 때 제일 유명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는 매우 뷰티풀한 휴리스틱 컨셉을 사용했어요. 휴리스틱은 감으로 이렇게 딱 알아차릴 수 있는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은 Decommodification Index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전문 용어로 해서 들어본 사람 없나? 여러분 이런 단어 정도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머리에 담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복지국가는 어느 사회에서 발전한다 그랬지?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캐피탈리스틱 필드에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 하나의 커머더티예요. 상품이에요. 그래서 상품에는 뭐가 매겨져? 가치가 매겨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25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350만 원짜리, 400만 원. 그래서 여러분 캐피탈리스틱 메커니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엔티 필링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all commodity예요. 그런데 그렇게 커머디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삶이 유지가 된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이에요. 기래 안 기래? 그렇죠? 그거를 누군가는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 상관없는 일정 수준의 라이프 퀄리티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바로 D는 상관없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치에 상관없이, 오케이, Decommodification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일정 스탠다드를 영위할 수 있는 그 수준을 갖고,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웰페어 스테이트는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바로 그게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네네. 그랬었을 때 그런 웰페어 스테이트를 에스핑 앤더슨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리버럴 웰페어 스테이트, 이거는 미국, 카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최근에는 영국까지. 그러니까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too much intervention, 너무 많은 인터벤션은 꺼려요. hesitate 해요. 그리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개입하는 거를 공적 부조라 그래요. public assistance. 그것 중심으로 사람들의 라이프를 보호하자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써요. 그게 liberal welfare state예요. 두 번째, conservative welfare state는 독일, 그런 나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컨서버티브라고 하냐면은 기존에부터 존재해 왔던 공동체 안에서의 보호 체계 이런 것들을 리스펙트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딜리버리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의료보험 다 갖고 있죠? 대한민국이 김대중 대통령 때 의료보험 시스템을 리폼했어요. 개혁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전에는 대한민국의 메디컬 인슈어런스, 헬스 인슈어런스 시스템은 조합 방식이었었어요. 조합. 그래서 선생님들 조합 따로, 그다음에 근로자들 조합 따로, 농어촌에서의
메디컬 인슈런스 시스템 따로 이런 식으로 그들 공동체별로 나눠서 접근하는 방식이었었어요. 공동체를 리스펙트하긴 해요.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캐패시티가 약한 공동체는 그러면은 그런 웰페어 인슈런스의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근데 이 컨서버티브 웰페어 스테이트는 그런 트래디션을 리스펙트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보려는 노력을 해요. 오케이, 그거를 컨서버티브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소셜 데모크래틱 웰페어 스테이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의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회민주주의예요. 뭐냐면은 경제 체계는 캐피탈리즘으로 확실히 돌리지만 사회 영역에서의 사람들의 삶은 거의 평등하게 만들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나라들이에요. 오케이? 자, 포인트. 웰페어 그 국가에 의한 웰페어 수준이 높을까 낮을까? 높을까 나쁠까? 평등하게 한다는데 높죠. 그러면은 뭐를 많이 걷어들일까? 세금률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요. 오케이? 결국은 우리가 내가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는 우리들이 텍스에서의 리스폰시빌리티를 어느 수준까지 억셉트할 것인가, 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의 빅 프로블럼 중에 하나는 남의 얘기를 할 때는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딱 들어가면은 딱 입을 닫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다 오픈하고, 이런 부담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볼까요?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컨센서스 베이스드로. 그 파퓰리즘으로다가 대한민국을 이끌면은 안 되고요. 정말 트루스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빌드업하는 그런 폴리티컬 리더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의 스테이트 커패시티가 후지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결국은 폴리티컬 리더들의 커패시티가 후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런 제한점이 많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리더가 돼야 될 거예요. 그 시작은 인디비주얼 커패시티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웰페어를 갖다가 나눌 때는 이렇게 5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요. 이건 역시도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스테이트 인터벤션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in human history 우리들은 뭐에 디펜드 했었냐면은 charity and philanthropy에 depend on 했어요. We depended on charity and philanthropy.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still that charity and philanthropy is ver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가 작년에 저 영역에서 조직 하나가 펀드레이징 한 돈이 얼마 정도 될까? 혹시 아는 사람? 8천억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8천억 원. 그리고 여러분, 락펠러, 보통 우리가 록펠러라 그래요. 록펠러가 기부한, 사회를 위해서 기부한 그 돈은 현재 가치로 100조가 넘어요. 얼마가 넘는다고? 100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휴먼 비잉은 아주 오래부터 체리티라는 인스티튜션 그리고 필란스로피라는 인스티튜션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왔어요. 한동대학교? No exception. 김영길 총장님이 여기를 어떻게 디벨롭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도네이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체리티 필란스로피는 still
이 두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charity는 유대교에서 religious responsibility였어요. 종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돌봐라, 섬겨라. 그게 사랑을 나눠라. 이게 charity고요. philanthropy는 그래서 individual care예요. 여러분 charity라는 말은 카리타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거는 caring의 뜻이에요. 돌본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philanthropy는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왔는데요. phil, love, anthropy, human being.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걔네들도 참 멋있어요. 그 도시국가에서 규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회에서 아너러블한 사람들은 모두 그 도시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던져야만 했어요. 이때 던지다라는 거는 기부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회 규범이었었어요. 그걸 안 하면은 얘는 너무 이상한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는 그 도시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해야만 하는 아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규범을 갖고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틀려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런 general human being을 위한 giving behavior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로 불러요? philanthropy라고 불러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웃 개개인을 위해서 도네이션하고 그러는 거는 뭐로 불러요? charity라고 불러요. 이해했습니까? 둘 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예? 두 번째, 인간은 뮤추얼 에이드라는 메커니즘을 써왔어요. 뮤추얼 에이드는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도움을 주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상호 번역해봐. 에이드 부조 상호 서로 도우면서. 그래서 오늘날에 그 대한민국 사회에 유명했던 그 트래디셔널한 그리고 과거의 향약, 오늘날의 코아퍼레이티브 협동조합, 그리고 그 유누스의 그라민뱅크, 그리고 어려운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는 셀프 헬프 그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로부터 디벨롭 되어져 온 거예요, 여러분? 셀프 헬프. 휴먼 히스토리는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퍼블릭 어시스턴스는 비로소 국가는 1500년대, 1600년대에 이르러서 영국에서부터 스페셜 텍스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페셜 텍스를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들만 그거를 퍼블릭 어시스턴스라고 하고 있고, 오늘날의 모던 웰페어의 그 파운데이션에 깔려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기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게 어떻게 디벨롭 되어졌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그래서 준말로다가는 국기법 이런 식의 것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산업사회는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는 several 리스크를 만들었어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8년 후에 7년 후에 은퇴야. 65. 내 나이가 밝혀졌지? 나이보다 젊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엔자이어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젊은데 65에 리타이어 해? 야, 이거 그 이후의 라이프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고민이 되어져요. 그 올드 에이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올드 에이지 인슈런스, 펜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연금, 국민연금 그런 거고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해요.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래서 산업사회는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는 에브리바디를 위한 헬스 인슈런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재해를 얻게 돼요. 그거를 산재라 그래요. 인더스트리얼 디자스터 인슈런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unemployed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럴 때를 위해서 Unemployment Insurance가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한국은 몇 년 전에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빠르게 노인, 장기, 요양, 뒤에 뭐부터? 보험이라는, 저희 아버지도 대상이세요. 오케이? 왜? 그 노인이신데 치매가 오셨어요. 혈관성 치매.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보험에 도움을 받죠. 이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소셜 인슈런스라 그래요. 마지막 소셜 서비스. 소셜 서비스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 그리고 산업사회가 만든 리스크, 이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너무 많은 인간의 문제가 있고 니드가 있어요. 이거를 최근에 각 국가에서 그리고 각 사회에서는 서비스의 형태로 돕는 노력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뭐로 부르냐면 소셜 서비스라고 불러요. 결국은 사회복지를 디자인한다 했었을 때 이 5가지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느냐와 관련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소셜 웰페어는 이렇게 스테이트가 인터벤션을 해요. 그리고 소사이어티의 프라이빗 섹터, 민간 영역에서 인터벤션을 하는 게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각기 조금 달라요. 민간 영역에서는 퍼블릭 어시스턴스랑 소셜 인슈런스는 다루지 않아요. 우리는 체리티 필랜스로피, 뮤추얼 에이드, 소셜 서비스를 다루네요.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소셜 시큐리티 앤 소셜 스테이트 앤 웰페어 소사이어티예요. 소셜 시큐리티는 스테이트 인터벤션을 갖고 어떻게 시티즌의 웰비잉을 개런티할 것인가 하는 거를 논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사회 보장. 오케이? 뭐라고 부른다고? 사회 보험이 아니라 뭐? 장. 그러면 여러분 웰페어 스테이트의 미닝은 뭐냐면 라인 간 걸 보세요. 국가의 프라이머리 미션이 소셜 시큐리티인 나라가 복지국가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라인이 달리 거져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라인도 있고 프라이빗 섹터 라인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삶을 스테이트 인터벤션과 프라이빗 섹터 인터벤션을 컴바이닝 하면서 보장해 보려는 것을 웰페어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웰페어 스테이트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일까? 한국말로 복지국가. 웰페어 소사이어티. 웰페어 소사이어티는 국가와 민간 영역의 에포트를 컴바이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State vs. Society. Which way is right way in Korea?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할 것인가? 이게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Correct answer는 없어요. 이 answer를 만드는 것은 citizen의 consensus, 합의, 그리고 political leader들의 leadership,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큰 매크로 퍼스펙티브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한국이란 나라를 디벨롭 시켜볼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웰페어 스테이트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딜리버리 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다음은 시빌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탈 레벨로 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역시도 제가 아주 베이직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회를 나눌 때 거기에는 government, state 섹터가 있고요, non-profit 섹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섹터로 보통 구분을 해요. 근데 내가 뭐를 소개하려고 그러냐면은 각 나라마다 each country utilize different word. 그걸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similar terminology 해서 어떤 걸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maybe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the third sector라는 표현을 써요. 왜? government sector도 아니고 그 다음에 profit sector도 아니고 제3의 영역이기 때문에 1, 2, 3 그래서 third sector라는 말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independent sector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독립적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워드의 popularity는 declining 하고 있어요. 왜? non-profit sector는 결코 never independent 해요. maybe 우리가 그렇게 봐줄 수도 있지만 non-profit sector의 operation은 depending on government and depending on profit sector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dependent 해요. 조금. 그래서 independent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써요. 세 번째, voluntary sector. 이 우리가 행하는 이 non-profit activity라는 것이 우리들의 voluntary spirit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partially make sense 해요. 부분적으로. 근데 왜 partially 또 make sense 하지 않냐면은 요즘은 government organization도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어요. 그래서 활용해요. 그리고 profit sector에 있는 profit organization들에서도 non-profit organization들을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리지널 스피릿은 voluntary spirit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non-governmental secto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non-governmental sector라는 단어는 그 컨셉은 유엔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았다 몰랐다? 에헤이 알았다 몰랐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아카데믹하게는 그러니까 non-profit, non-governmental 이런 단어들이 exchangeable하게 많이들 사용하고 different wording을 쓴다 하는 거를 알기 바래요. 그리고 non-profit은 굉장히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섹터 안에는 many types of organization 이렇게 제시된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랬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략하게 주고 싶은 이해입니다. non-profit 섹터에 속한 조직들의 속성을 사람들이 모르고 이 단어를 쓰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조직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요. 정확하게 알고 일하자 하는 거예요. legal perspective에서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tax exempt organization이에요. 뭐가 감면되는? 조세가 감면되는 조직이고요. financial perspective에서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그 인컴이 membership fee and donation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조직이에요. originally, basically. 오케이.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부는 그 파이낸스가 뭐로부터 와요? 세금, 텍스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functionally는 기능적으로다가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거는 public benefit과 mutual benefit을 추구하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Good Neighbors, 월드 비전 이런 거는 public benefit을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의사협회 이거 profit일까, non-profit일까? 의사협회 non-profit이야. 근데 누구를 위한 거야? 자기들. 그거를 mutual benefit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non-profit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functionally to benefit을 추구하는 조직들로 나눠진다 하는 거를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Structural and Operational Definition에서는 하나만 얘기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은 Do not distribute profit. 자, 봐봐. Profit Organization. 일반 영리 회사들은 이익이 남아. 그러면 그 이익을 누구한테 배분해? 주주한테 배분하지. 쉐어홀더들한테 디스트리뷰트 해요. Non-profit Organization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봐봐. 세브란스 하스피탈. 프로핏이다, non-profit이다. 질문했어. 내가 지금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다음 걸 팍팍 넘어가. 프로핏으로 얘기하지. 왜냐하면 프로핏이 발생하니까. 여러분 그게 misunderstanding이에요. Non-profit organization은 프로핏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오케이? Understand? 근데 do cannot distribute profit to anybody within organization. 만약에 그랬다가는 어디로 가? Prison. Wait for you. 깜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non-profit organization의 굉장히 중요한 operational definition이에요. 자, 한동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이익을 만약에 교수님들 월급 인크리스를 위해서 사용했다? 오케이.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 한동대 총장님은 그곳에 간다. 이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네? 그게 non-profit organization에 대한 definition이에요. 그럼 여러분 NGO로 가봅시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UN에서 글로벌 프로블럼을 솔빙하기 위해서 프로블럼 솔빙 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애들이 와서 막 도와줘.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Who are you? 그렇게 물어봤더니 We are not government. 자, UN의 멤버 오가니제이션은 누구예요? Each government예요. 오케이? 근데 다른 애들이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UN은 얘네들을 recognize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50년에 UN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288조의 내용으로 NGO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에는 국가가 아닌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이상한 조직들이 있다. 그러면서 걔네들의 네이밍을 뭐로 해줬다고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80년에 더 하게 디파인을 해요. 그래서